저희가 각자 지금 모신 분들 패널분 두 분하고 발표자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 4분 정도의 질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패널로 오셔주신 이상은 센터장님께서 지금 발표자들한테 질문을 주시면 짧게 요약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네덜란드 MBS 사례를 이렇게 발제해 주신 우리 앨리스 페닝 박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발표 내용 들으면서 잘 쓰여진 한 권의 책 읽는 것 같이 MBS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시사점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게 한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지만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마 네덜란드도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 정부 주도의 홍수 관리와 그리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주도의 홍수 관리와 지방정부 주도의 어떤 토지 이용에 대한 관리, 이게 만나야지, 사실은 그것도 아주 긴밀하게 만나야지 좀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아마 K-워터에서 보여주신 사례는 특별법을 통해서 사실은 강제적으로 사실 그렇게 계획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그것들이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네덜란드에서 이런 MBS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어떤 협력 체계가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발표 내용에서도 나와 있지만 MBS가 그냥 우리 통상하는 계획 세워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에비던스 베이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증거 기반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업스케일링을 하고 그다음에 주류와 메인스트리밍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 관리죠.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서서히 확대되는 어떤 솔루션인데,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수단이 네덜란드에서 있으시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두 질문을 함께 합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부 기관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특별법이 있거든요. 델타법, 삼각주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현재의 정치적인 분위기라든지 저희 의회에서의 분위기라든지에 상관없이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할 수 있었고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5년간 광 관련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삼각주법, 델타법이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1921년부터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았고 1987년까지 계속 이런 활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네덜란드 문화에는 전통에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것이 이미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잘 협업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을 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토양이 하루아침에 마련되지는 않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런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더라도 함께 힘을 합치면 이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업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죠. 정부뿐만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지역 주민들의 동참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덜란드의 수정 당국은 다양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역사도 700년이 넘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문화에 이런 부분이 잘 녹아 있습니다. 아마도 네덜란드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로우랜드라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피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어기나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과거부터 롱텀 그런 비전형을 보는 데서는 좀 많이 유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런 롱텀에서의 프로젝트를 가까운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김인혜 박사님이 좌장 보실 때는 여유롭게 하셨는데 저는 시간이 타이트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좀 제가 바로바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서울시 그 한 과장님께서 제 생각에 K워터 쪽에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 내용인데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K워터 스마트시티 운영부장님 김정근 부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표 내용을 봐서는 저도 그곳에서 반드시 뭐 좀 살고 싶은 그런 아까 그런 기분이 좀 들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환경적으로 또 개발하기 위해서 최대 뭐 습지라든가 주운수로 그리고 또 아까 발표하실 때 말씀하신 41개 스마트 기술 뭐 도심용 강호 시스템이라든가 스마트 정수장 그리고 수량 수질, LID 기법 등 여러 가지 그런 기법을 도입하셨는데요. 아마 저희 서울시에서 수변 감성 도시를 하는데 롤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좋은 점만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개발 계획 단계에서 아니면 이제 이런 사업 추진 단계에서 애로사항이나 또는 또 고민이 되고 이런 장애인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변 감성 도시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당 부분에 대해 갖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 그 서울시의 최대 강점이기도 한데 이 어떤 물과 관련된 도시 문제에 있어서 수량과 수질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고 아울러서 그 부분을 생태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K워터에서도 부산 에코델타 시티를 조성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은 수변에 대한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수량과 수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수질이 확보가 돼야 그 수변에 대한 이용 가치와 그리고 수량이 유지가 돼야 그 부분을 위한 레크레이션 활동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도시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였고요. 해당 부분은 서울시에서 과거 장기간 동안 계속적인 그 노력과 추진이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저희 부산 에코델타 시티가 강조했었던 부분은 생태적인 관점입니다. 결국 저희 그 수변 감성 도시라고 하는 거의 키워드의 그 포커스는 생태와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에 어떤 시민께 돌려드리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재 한강뿐만 아니라 각종 지류하천, 양재천, 청계천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어떤 서울시의 어떤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도 벤치마킹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울러 철새 도래지의 복원과 같은 이러한 자연환경에 대한 생태 조건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 부산 에코델타 시티의 계획적인 부분에 허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 디자인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서울시에서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답변이 어느 정도는 된 것 같고요. 저도 하나 궁금한 점이 개인적으로 있어서 그 이산의 박진원 상무님한테 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여러분들이 청계천도 얘기하시고 양재천도 얘기하시고 좋은 사례라는 거에 대한 그런 자랑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수변 공간을 확대하면서 장점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 고민해 거나 개선해야 될 점도 있거든요. 사실 뭐 올 홍수가 나고 나서 수변 공간들이 상당 부분 또 파괴가 되고 이런 반복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좀 고민도 좀 필요할 시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사무님 여러 그 사례들에 대해서 경험도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천 정비 사업이 대부분 이제 국가 주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친수 공간 조성 사업 이런 사업들도 2000년대 이후에 대부분 뭐 친수 목적의 고양의 강이라든지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지자체의 건의나 국가의 예산 투입으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천 사업이 되게 일률적으로 아니면 특징 없는 하천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와서 시민 체감에 대한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게 됐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고양이 강 모델이라든지 가로수 제방 모델이라든지 명소의 강이라든지 뭐 수변 프라자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이 됐는데 그 사업의 통합도 마찬가지로 시민 체감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수변 공간 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일단 시민들의 이제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천이 이렇게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일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하천 공간에 대해서 시민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지자체에서 이해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더 높은 수준의 치수 안전도가 확실히 담보되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아까 전에 아마 마지막에 이제 성공적인 하천 신수공간 하천 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아마 강조하셨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한편 그 지금 발표해 주신 그 닥터 패닝 박사님께서도 서울시 쪽에 관심,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하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서울시 나오는 과장님께서 답변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Do you have any questions for the waterfront Yeah, I'm listening. project? Yeah, what I want.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보수 유지라든지 프로젝트가 실현된 후에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 소기에 목표로 하셨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자연환경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환경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소기의 목적에 맞게 유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수변 공간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25개 구청을 포함해서 한강을 관리하는 그런 한강사업본부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인력과 유지관리 예산을 투입해서 당초 저희가 조성했던 그런 자연형 하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원래대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존하면서 같이 저희가 조성된 그런 하천에 대해서 꾸준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유지 관리를 하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안전과 치수 이수의 목적을 동시에 저희가 함께하면서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K워터에서도 아마 발표자들 중에서 세 분 발표자 중에서 아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그 중에서 어떤 그 두 분의 발표 네덜란드 분이 되셨든 이산 박시현 상무이 되셨든 질문 사항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이제 수변 지역을 조성하는 거와 함께 그 홍수적인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산 박상무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그 수변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는 이제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천 본연의 홍수 기능들이 갖고 있는 부분을 이런 개발로 인해서 좀 문제를 더 야기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합한 솔루션이나 어떤 과거 그 실증 사례가 있으면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과거에는 사실 제네지의 공간 관리보다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홍수 방어를 이제 항상 중시해 왔습니다.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서 이상홍수를 고려할 때 앞으로 이제 수변 공간 개발이 이제 있어서는 하도 내 인위적인 시설물을 일단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하도 내에서의 인위적인 시설물은 거의 저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제방이라든지 홈스테라든지 제네지 완충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해 가지고 좋은 친수 공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은 친수 공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역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홍수를 관리할 건지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도 뭐 발표 자료에서 스코틀랜드의 자연형 홍수 관리라든지 일본의 생태 뭐 방제 저감 이런 정책처럼 유역 차원에서의 다양한 대안도 하도 개선 사업하고 하도의 친수 공간 사업하고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무님 여전히 그 이제 하천에서 안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하천 공간 내에서의 그런 시설물들은 두지 말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뭐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지만은 저희 나라들도 아마도 당연히 안전에 대한 사항들은 기본적인 사항들인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감성 도시들은 아마 지류하천 쪽에서의 내용들이어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회피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번씩 질문을 다 하셨고 지금 K워터 이거 이산의 박진원 상무님께서 한번 질문을 발표적인 한번 해주시고 제가 이 정도로 저희 내부에서는 질문 상황을 마치고 플로어에서 한두 정도 질문을 받고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제 거기 친수구역 특별법이라고 저희가 말하는데 저희가 지금 아까 부산 에코델타 시티도 마찬가지로 친수구역 조성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친수구역 저희가 이제 조성 사업이 사실상 2018년도에 이제 공고에 따라서 사실상 중단된 사업이죠. 이게 이제 이 사업인데 저는 친수구역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이제 수장공사에서 생각하는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현재 그 친수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 갖고 저희 K워터 주관으로 하여 부산 아까 소개드린 부산 에코델타 시티 그다음에 부여와 나주에도 해당 부분에 대한 친수법을 통한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 부분들을 보면 강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수변 공간이라고 하는 도시의 어떤 어메니티가 상당히 그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해당 부분들의 어떤 사업적인 단절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K워터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새로운 어떤 강의 문화의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 방안으로 앞서 그 제 발표에서도 그 제방에 대한 부분을 녹색 벨트로 확장하는 부분을 통해서 수변에 대한 감성 도시를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현재 그 친수법을 통해서는 도시 재생에 대한 부분 아니면 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만 가능하고 하천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정부 그다음에 지자체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새로운 친수 구역에 대한 조성에 대한 논의를 서울시와 부산시 K워터 그밖에 다른 어떤 이런 중앙 정부와의 공론회장을 마련해 가면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친수 공간에 대한 수변 감성 도시 공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시하면서 서로 간의 상생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실제 뭐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들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거에 끝에서 말씀하셨지만 뭐 협력이라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자체도 그렇고 국가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협력에 대한 사항들은 당연히 강조가 돼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어에서 한 질문 한두 개 정도 받고 저희가 이제 딱 20분인데요. 한 5분 정도 더 시간을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들 또는 패널한테 궁금한 사항들 있으면 자유롭게 뒤에 한 분 계신데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손 한번 들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종합기술의 김원욱 상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닥터 패닝 분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발표하신 것 중에 자연 친화적이고 이제 그린 인프라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발표 자료의 그 만화 그림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토어하고 리테인하고 스토어 개념을 좀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원도 그렇고 그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말씀하신 리테인하고 스토어하는 지역이 사실은 그 위치를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하 깊숙이 대심도 지하 빗물 저류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닥터 패닝은 그 대심도의 지하 저류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발표하시면서 그 개인적인 좀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Yes, thank you.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통역을 조금 기다리느라고요. 네, 제가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 폭우가 많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가, 어떤 방식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가를 당연히 고심하시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지역은 땅값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고방식을 또는 철학을, 일종의 철학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크게 보고 단순히 한 지역만 국한해서 보지 말고 좀 더 크게 공간을 확대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유속이 있겠고요. 점점 더 유속이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홍수가 일어난다면 다시 떨어질 것입니다. 이 MBS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점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 유속이 미치는 영향을 10%, 20% 줄여가는,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에 중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인프라와 또 그레이 인프라가 동시에 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최대 유속이라든지 아니면 빗물의 양이라든지 최대 정점에 달했을 때 그것이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린 인프라에서는 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레이 인프라는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린 인프라가 공동의 편익을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많은 분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의 혜택을 또 편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가지고 어떤 홍수를 다 잡든다기보다는 대략 10에서 한 20% 정도의 수준에서의 피크를 누그러뜨리는데 목적을 좀 두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아마도 어디에 어느 부분이 위치하는 거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아마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테크니컬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하더라도 그런 결과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테크니컬 그레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들어가야지만 또 그린 인프라스트럭처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는 그런 또 양방향의 트레이드오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여러 나라들 같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한 분만 짧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원조경 설계 사무소에서 온 김준현 소장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수변 감성 도시 사업이라고 할 때 저희는 감성 영역을 생각할 때 실제로 사람들이 물을 만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뛰놀고 체험하고 그런 것들이 감성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실무적으로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활동들을 시설로서 끌어들이고 싶고 하지만 우리나라 하천의 경우는 계속 그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홍수의 위험성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체험적 요소를 끌어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제방면 너머에서 그냥 하천을 바라보는 정도의 친수,
감성 그 정도밖에는 구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아마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감성하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제도적인 어떤 유연성, 완화 그런 것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우리 감성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하천이 6개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하천 38개소, 소하천 18개, 총 62개소의 하천이 있습니다. 근데 각 하천마다 특성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수변 감성 하천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직접 가서 물을 만지고 발을 뭐 이렇게 담그고 이런 체험 위주의 어떤 감성 도시를 감성 하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여건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천이 제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청계천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일부 이제 사람들이 발도 담그고 손도 담그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청계천의 경우는 이제 수돗물을 저희가 치수를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또 뭐 홍제천을 같은 경우는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서울 이제 감성 도시의 제1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약간 체험적으로 틀리지만 인공적인 그런 폭포를 바라보면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또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변 감성 도시를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조경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직접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하천이 되고 하천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물순환안전부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러한 하천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지금 한 1시간 반 가까이 이제 저희가 세션도 진행하고 아마 뭐 모든 답변을 들으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상당 부분 저기 서울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수변 감성도시에서 많이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노려보셔서 제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진행되는 토론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많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 테크니컬한 부분 다 포함해서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으니까요. 저는 요 말씀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